경기도 남양주의 한적한 마을. 봄비가 조용히 내리는 오후, 유재석은 늘 그렇듯 혼자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한 그릇과 마른 멸치 반찬, 그리고 찬밥.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유재석은 72,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15년이 넘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정원이나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날 오후, 그는 오랜 친구 박상호의 전화를 받았다. 재석아, 오늘 시청에서 국제문화 교류 행사가 있는 거 알아? 다문화가정 관련 세미나도 있고, 간단한 전시도 한대. 시간 되면 한번 나와봐. 심심하잖아. 유재석은 망설이다가 결국 집을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설렘이 어렴풋이 피어났다. 시청 앞 광장에는 각국의 음식 부스와 작은 공연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행사장 안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문화와 생각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세미나 발표를 듣고 있었다. 발표자는 편견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발표 내용도 좋았지만 유재석의 시선은 어느 순간 무대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에게로 향했다. 어두운 피부에 짙은 눈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엔 따뜻한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미나였다. 탄자니아에서 온 교환연구원으로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발표 중간중간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유재석은 왜인지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졌다. 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를 듣는 그녀는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어째서 저토록 침착한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 세미나가 끝나고 유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장 밖으로 나가려다 아미나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이 마주쳤고 그는 외의상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발표 안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아, 그런가요? 하하, 죄송합니다.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길래 괜히 말씀드렸네요. 아미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듯 따뜻했다. 괜찮아요. 한국어 잘 못하지만 천천히 말하면 알아요. 그날 대화는 몇 마디에 불과했지만 유재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녀의 웃음과 말투가 떠올랐다. 생기 있지만 차분하고 정중하면서도 따뜻했다. 그 미묘한 균형감이 그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작은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며칠 후 박상호가 주선한 다문화 소모임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앉게 되었고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다. 아미나는 서툰 한국어로 자신이 한국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교육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 위해서 학교 만들고 싶어요. 배울 것 많아요. 그 말에 유재석은 깊이 공감했다. 그는 젊은 시절 먹고 살기 바빠 꿈이란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행사나 모임 정보, 날씨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에 대해 묻게 되었다. 아미나는 자신이 처음 겨울을 겪으며 눈을 본 이야기,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이야기들을 전했고 유재석은 정원에서 피어난 매화꽃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다. 문득문득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는 경솔하지 않으려 했다. 그저 그녀와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졌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마음이란 것은 억지로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미나가 감기에 걸렸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유재석은 평소 다니는 약국에서 감기약과 과일을 사서 그녀가 사는 고시원 앞으로 향했다. 그는 조심스레 문 앞에 물건을 두고 메시지를 남겼다. 감기, 빨리 나으세요. 오늘은 따뜻하게 쉬세요.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의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침묵 끝에 피어난 작은 설렘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고마워요. 유재석 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그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어쩌면 이 감정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가 오랜만에 누군가의 안부가 진심으로 궁금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미소가 하루를 밝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유재석의 인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상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는 조금 기대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에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를 허락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봄비가 멎은 지 며칠이 지나고 남양주의 공기에는 서서히 초여름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유재석은 아침 정원에서 핀 장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미나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유재석 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그 말을 계속 되뇌었다. 좋은 사람. 그것은 단순한 칭찬일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존감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유재석은 이전까지 휴대전화를 그저 시계와 날씨 확인 용도로만 썼다. 그러나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밤에도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잠들었다. 어느 날 아미나가 먼저 연락을 보냈다.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있어요?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어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유재석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답장을 보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청소년 센터에서 열린 그날의 활동은 단순한 미술 프로그램이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는 행사였다. 아미나는 통역을 도우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유재석은 조용히 아이들의 손에 붓을 쥐어주며 색을 칠해주었다. 아이들이 웃고 장난을 치고 그림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표현할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다. 점심시간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김밥과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아미나가 말했다. 오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좋아요. 저는 한국 와서 이런 활동할 수 있어서 기뻐요. 유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저한테도. 아미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저도 유재석 씨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가족 같은 느낌. 그 말에 유재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말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러워했었다. 하지만 아미나가 그 단어를 내뱉었을 때 그는 무언가 묘하게 기뻤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주말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평일에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아미나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가며 조금씩 능숙해졌고 유재석은 그런 그녀의 성장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유재석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자신보다 거의 50살이나 어린 그녀. 그 차이를 무시하고 계속 다가가도 되는 걸까? 그는 그 나이에 이르러서도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어쩌면 우스운 일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다. 또한 주변의 시선도 점점 의식되기 시작했다. 아미나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으면 간혹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떤 사람은 흘긋거리고 어떤 사람은 수군대기도 했다. 한 번은 지나가던 중년 부부가 그들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요즘 세상은 다 뒤죽박죽이야. 그 말에 유재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미나는 못 들은 척 웃으며 차를 마셨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날 저녁 유재석은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럽진 않나요? 아미나는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유재석 씨랑 있으면 진짜 사람 같아요. 속마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 말은 그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아미나에게 기댈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그 기대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며칠 후 유재석은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했다. 직접 고등어 조림과 나물을 준비하고 식탁 위에 작은 꽃병도 놓았다. 아미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한식, 저 처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엄마 밥 같아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조용히 마당에 나와 앉았다. 별이 선명히 보이는 밤이었다. 아미나 씨, 유재석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만약에 말이죠.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당신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아미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떤 용기요? 유재석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용기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아미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기다렸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유재석 씨를 좋아해요. 그 순간 봄밤의 공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감돌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언어, 문화, 나이라는 장벽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벽 너머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감정은 시작되었고 진심은 확인되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가족의 시선, 사회의 편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것들은 서서히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밤 유재석과 아미나는 오직 서로의 눈만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잦아든 정원 한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아주 단단한 침묵 속에서 그날 밤의 고백 이후 유재석과 아미나의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주고받는 인사, 가끔씩 함께하는 식사, 주말마다 이어지는 자원봉사 활동. 두 사람은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고 그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이 자라나는 만큼 세상의 시선도 점차 무겁게 느껴졌다. 어느 날 유재석은 서울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딸 정은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속마음 한켠에는 이제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미나와의 관계가 감정 이상의 것이 되었고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은지는 평소처럼 반가운 듯한 목소리였다. 혹시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을까? 이야기할 게 있어서. 주말,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은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재석이 도착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오랜만이에요, 아빠. 얼굴 좀 펴세요. 요즘 정원 일만 하세요? 유재석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날씨와 건강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진아, 사실은 아빠에게 최근에 가까워진 사람이 있어. 그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마음이 가고 이제는 그냥 친구라고 말하기 어려워졌어. 은지는 잔을 들다 멈췄다. 여자분이에요? 응. 어떤 분인데요? 유재석은 아미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 만난 자리, 그녀의 미소, 따뜻함, 그리고 진심, 나이 차이, 국적, 언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조심스레 설명했다. 은지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분, 몇 살이세요? 24살이야. 그 순간 은진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아빠보다 거의 50살이나 어리잖아요. 이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위험한 감정이에요. 유재석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점 많이 생각해봤어. 그래서 바로 말하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나 자신이 다시 인간처럼 느껴지거든. 그분이 아빠를 정말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은진의 말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다. 아빠는 돈도 꽤 있으시고 은퇴하셨고 집도 있잖아요. 혹시 그걸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유재석은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싸하게 식는 느낌을 받았다. 은진의 반응은 예상한 것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해. 나이 차도 있고 문화 차이도 크니까. 하지만 사람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빠는 그녀를 믿고 싶고 그녀도 나를 존중해줘.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반대예요. 이건 아빠를 위한 것도 그분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모해요. 그녀는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말리지 않겠지만 축복도 못해요. 유재석은 혼자 남은 테이블에서 식은 커피를 바라보았다.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세상의 시선, 현실적인 문제, 나이 차이, 앞으로의 책임.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밝았지만 유재석은 무거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오늘 딸을 만났어. 이야기했지.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상대로였어. 많이 놀랐고 반대했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충분히 이해는 해. 잠시의 침묵. 아미나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도 한국에서 비슷한 말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저를 색안경 끼고 봐요. 특히 나이 많은 한국 남자랑 같이 있으면 더 심해요.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괜한 짐을 지우는 건 아닌지 가끔 겁이 나. 아니에요. 저 혼자라도 그런 말 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재석 씨가 있어서 덜 아파요. 그 말에 유재석은 마음 한켠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사랑은 단지 두 사람의 감정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세상과 싸워야 했다. 가족의 이해, 사회의 편견, 현실의 무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야만 그들의 사랑은 진짜가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유재석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 나이에 사랑이 찾아왔다. 설렘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동반한 사랑이다.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초여름의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해 6월, 유재석은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다. 그는 아미나에게 결혼하자고 말했다. 조용한 카페 한 구석,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였다. 아미나 씨, 이대로 가면 언젠가 누군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지도 몰라요. 난 그 전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합시다. 아미나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섞인 표정을 지었다.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정말이에요? 지금 결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 말하긴 쉽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미래를 선택한다는 건 더 큰 책임이니까요. 나도 그 책임질 준비가 됐어요. 당신은 어때요? 아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준비됐어요. 가족 반대, 사람들 시선, 그런 거 다 두렵지만 그래도 유재석 씨 옆에 있고 싶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화려한 웨딩홀이 아니었다. 소박하고 조용한 공간, 동네 작은 예배당에서 간단한 예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초대 손님도 많지 않았다. 몇몇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함께했던 사람들 정도였다. 가족은 유재석의 딸 은지는 참석하지 않았다. 예식 당일, 유재석은 옅은 회색 한복을 입었다. 아미나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얇은 천을 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문화를 존중한 방식으로 결혼식을 준비했다. 조용히 울리는 피아노 반주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나는, 유재석은
너 아미나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을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아미나는 당신 유재석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여 당신의 삶과 사랑을 존중하고 우리 둘의 차이를 이해하며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예식은 짧았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작은 공간은 따뜻한 눈빛으로 가득 찼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하지만 예식 이후 반응은 곧장 들끓기 시작했다. 유재석의 동네에서는 뒷말이 돌았다. 노인네가 젊은 여자한테 홀렸대. 재산 다 뺏기면 어쩌려고 그래. 딸이랑 싸웠다더라 같은 말들이 퍼졌다. 그리고 인터넷. 유재석과 아미나의 결혼이 봉사단체 홈페이지에 짧게 소개되었고 그 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아버지 뻘이랑 결혼. 역겹다. 돈 때문이겠지. 뻔한 스토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된다. 노망난 노인. 정신 차려라. 아미나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꺼두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차가웠다.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쳐다보며 속삭였고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주인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근처에서 오래 사는 분들한텐 좀 낯선 조합이네요. 아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집에 돌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유재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미나 씨, 미안해요. 내가 더 단단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아프긴 하네요.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그는 딸 은진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며칠 후 등기로 서류 하나가 도착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유재석의 재산 보호를 위한 변호사 상담 안내와 상속 관련 문서 동의 요청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서를 덮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식들에게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지금 이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들었다. 며칠 뒤 유재석은 박상호를 만났다. 박상호는 조용히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이해는 해 내 딸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하지만 너도 알잖아. 그게 진실이 아니란 걸. 유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끝까지 갈 거야. 박상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유재석답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미나는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유재석은 여전히 정원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고 가끔 그녀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지만 둘은 점점 그것에 무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미나가 말했다.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유재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눈물을 흘렸다. 감격, 놀람,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아미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한테 다시 가족을 허락해줘서.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날 아미나의 고백은 유재석의 세상을 또 한 번 뒤흔들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깊은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유재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고마워.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다니.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이미 한 번 가족을 잃었고 두 번째로 가족을 다시 갖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행복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유재석은 법률사무소에서 등기 하나를 받았다. 발신인은 딸 정은진이었다. 문서의 제목은 상속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협의 요청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유재석이 현재의 재산을 임신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정은진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문서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딸이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상대로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보일 줄은 몰랐다. 그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일 뿐일 거라 생각했었다. 그날 밤 그는 은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지, 그 여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과 한국 국적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유재석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은진의 말도 그럴듯했다. 그는 나이가 많고 은퇴한 상태이며 일정한 연금과 부동산 자산이 있었다. 아미나가 그런 조건을 보고 다가왔다는 의심은 분명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을 것이다. 며칠 후 한 봉사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이전에 함께 활동하던 사진이 기사화되어 한 온라인 뉴스에 실렸는데 그 댓글란이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직접 검색해 보았다. 이 정도면 노인 학대 아닌가요? 어차피 국적 취득용이지. 뻔한 수순. 누가 봐도 재산 보고 결혼했네. 딸이 불쌍하다. 아버지한테 배신당했네. 댓글을 읽을수록 그의 머리가 멍해졌다. 평소 뉴스를 잘 보지도 않고 인터넷 댓글 문화에도 무관심했던 그였지만 이토록 적나라한 말들이 공공연하게 자신과 아내를 향해 퍼지고 있다는 현실은 참담했다. 아미나는 더했다. 외출을 자제했고 전화를 받는 것도 줄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침마다 따뜻한 죽을 끓이고 짧은 산책을 함께하자고 권했지만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유재석 씨, 미안해요.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있어서 난 지금 살아있어요. 사람처럼 숨쉬고 사람처럼 웃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사회는 그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더 큰 사건은 곧 터졌다. 어느 날 아미나의 예전 대학 시절 영상 하나가 온라인에 퍼졌다. 한국어로 진행된 한 인터뷰 영상에서 그녀는 당시의 언어 실력 부족으로 다소 어색한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 살기 좋아요. 국적 있으면 더 좋아요. 결혼도 기회 될 수 있어요. 이 문장은 편집되어 짧은 클립으로 재생되었고 곧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퍼졌다.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다. 결혼은 수단일 뿐. 한국 국적 놀이는 유학생의 본심 폭로. 사람들은 분노했고 기존에 쌓였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유재석의 지인들조차 연락을 끊거나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심지어 그가 오랜 세월 다녔던 동네 약국의 약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시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병원은 꼭 등록된 보호자 통해 가세요.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실감했다. 자신이 얼마나 빨리 사회에서 의심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날 밤 그는 아미나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정말 내가 그녀를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 아미나는 새벽에 눈을 떴다. 유재석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메모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없으면 사랑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미나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유재석 씨,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포기하면 그건 정말 진짜가 아니에요. 우린 진심이잖아요. 그 순간 유재석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고통스러우면서도 간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작게 웃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다. 그동안 이어졌던 스캔들과 비난은 점점 더 거세졌고 심지어 아미나가 출입하던 봉사단체조차 부담을 이유로 연락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유재석은 그 사실을 듣고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을 탓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 역시 사회적 눈초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유재석과 아미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세상의 모든 문이 천천히 닫히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었다. 사랑을 향한 완전한 거부였다. 그날 새벽, 아미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두 겹으로 접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유재석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침대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흰 종이 한 장이 시선을 끌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재석 씨, 미안해요. 저 너무 약했나 봐요. 함께 버티자고 말했지만 현실이 우리를 너무 세게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해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더 아프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없으면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고, 당신의 딸도 아버지를 잃었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세상이 조금 덜 차가웠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제가 다시 웃으며 당신 곁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괜찮아요. 뱃속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게요. 그러니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오, 아미나. 유재석은 편지를 내려놓고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분노, 슬픔, 허탈함, 후회, 자책,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몇 번이고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고 몇 번이고 다시 번호를 눌렀다 취소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 누구와 함께일까?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그 수많은 질문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흘러도 아미나는 연락이 없었다. 그는 자책했다. 왜 좀 더 강해지지 못했을까? 왜 딸과 대화할 때 더 단단하게 설득하지 못했을까? 왜 인터넷 댓글에 흔들렸을까? 그 모든 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박상호가 집을 찾았다. 유재석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친구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상호야, 나 그녀를 지킨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 박상호는 묵묵히 그의 등을 두드렸다. 재석아, 내가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거셌던 거야.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 세상 전체가 너희를 의심했잖아. 유재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도 그녀는 혼자 떠났어. 나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니, 남긴 게 있지. 우리 아이. 그 아이를 나 없이 키우겠대. 그 순간 박상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내가 나설 차례지. 나 기자 출신이잖아. 그 영상 조작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유재석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그 영상 말이야. 내가 보기엔 뭔가 이상했어. 문장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자막이 일부러 오해를 유도하더라고. 원본 영상을 찾을 수 있으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 그 말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비록 아미나가 떠났지만 그녀의 진심만이라도 지켜야 했다. 유재석은 다시 일어섰다. 허리도 굽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했다. 그는 박상호와 함께 아미나가 과거에 활동했던 단체, 대학,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미나의 이메일 계정으로 몇 개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고 몇몇 봉사단체는 그녀를 여전히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조용히 움직였다. 유재석은 더 이상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고 아미나의 말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호가 유재석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원본 영상이야. 내가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재석은 그날 밤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켰다. 영상 속 아미나는 서툰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다.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국적 있으면 더 편해요. 하지만 결혼은 그냥 기회 아니에요. 사랑하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이어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한국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만약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요. 사랑은 국적보다 커요. 그 순간 유재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말은 조작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아미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메모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내가 그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언젠가 다시 그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USB에 담긴 영상은 유재석에게 또 한 번의 용기를 주었다. 그 안에는 조작되지 않은 아미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예곡된 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녀를 짓눌렀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박상호는 즉시 지인 기자에게 연락했고 영상 원본과 함께 사실을 바로잡는 기사를 준비했다. 그는 수십 년 전 언론계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허위 편집과 언어 왜곡이 어떻게 대중의 인식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직접 썼다. 며칠 후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걸렸다. 조작된 인터뷰, 편견의 덫, 진실은 따로 있었다. 기사에는 아미나가 실제로 했던 원문 인터뷰와 함께 그녀의 자원봉사 기록, 연구 이력, 그리고 한국 사회에 기여한 사례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눈길을 끌었다. 사랑은 국적보다 크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 여성이 모든 것을 떠났다. 댓글 반응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했다니 부끄럽다. 편견이 만든 비극. 두 사람 모두 응원합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기를. 그 여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몇몇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지만 유재석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보다 진심으로 답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호가 한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발신인은 아미나였다. 기사 봤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영상 원본을 찾은 거예요? 유재석은 몇 번이고 그 이메일을 읽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썼다. 난 지금도 여기 있어요. 당신이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 기다릴게요. 답장은 없었다. 그러나 며칠 뒤 박상호에게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재석 씨가 아직 남양주에 계신가요? 그날 저녁 유재석은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조금 차가웠다. 그리고 문득 저 멀리 골목길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한 사람. 아미나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말라 있었고 피부는 더 그을렸으며 눈가엔 피로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다. 따뜻하고 깊고 진심이 깃든 그 눈빛. 유재석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말없이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긴 시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국 유재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있었어요? 아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네.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웠어요. 그는 그녀를 가만히 안았다. 오랜 시간 쌓여온 상처와 외로움, 억울함, 미안함, 모든 감정이 그 순간 하나로 녹아내렸다. 미안해요. 내가 지킨다고 해놓고. 아니에요. 지켜줬잖아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다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오래도록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날 밤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의 조명 아래 아미나는 천천히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벌써 5개월이에요. 잘 자라고 있어요. 유재석은 무릎을 꿇고 배에 귀를 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자신의 일부라는 것.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떨어져 있던 날들, 그녀가 지냈던 조용한 시골 마을, 혼자 병원에 갔던 날, 그리고 매일 들여다보았던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떴을 때 처음엔 무서웠어요. 또 뭐가 왜곡될까 봐. 근데 그 기사에선 내 진짜 말이 있었어요. 난 당신 말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왜곡당한 순간부터 그 말의 진심을 찾고 싶었어요. 찾았잖아요. 찾았고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유재석과 아미나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일부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마트 직원은 기사 잘 봤어요. 응원해요라며 미소 지어주기도 했다. 그들은 변화가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체감했다. 그리고 몇 주 후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은 날,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사진 속 아기는 작고 희미했지만 그 존재는 너무도 선명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믿은 증거예요. 유재석은 천천히 아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둘 사이의 거리엔 이제 의심도 주저함도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신뢰, 존중, 그리고 서로를 끝까지 믿기로 한 약속이었다.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그날 이후 유재석과 아미나의 하루는 이전과는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미나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고 유재석은 그녀가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도록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다. 그의 요리는 늘 소박했지만 그 안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미역국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고 간장을 조금 덜어내 부드럽게 만든 나물 반찬. 아미나는 매번 젓가락을 들기 전 조용히 감탄했다. 당신은 진짜 나보다 더 엄마 같아요. 유재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게 칭찬이야? 그래도 좋네. 우리 아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조롱이나 수군거림보다는 호기심과 응원이 많아졌다. 그 기점은 언론 보도 이후였다. 특히 지역 봉사단체에 유재석이 조용히 기부를 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람들은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아, 그분이시죠? 그 기사 보고 감동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며느리분, 진짜 차분하고 똑똑하시던데요. 마트 직원부터 동네 카페 주인까지 이전엔 멀찍이 바라보던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물론 여전히 시선이 곱지 않은 이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조차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 아미나는 만삭이 되었다. 병원 진료일이면 유재석은 손을 꼭 잡고 동행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그는 유난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잠시 낯설었다. 그러나 곧 익숙해졌다. 그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다. 출산 예정일을 열흘 앞둔 어느 날 밤중에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되었다. 아미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유재석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병원 가야 해요. 유재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새벽 3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택시를 잡았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수술실 앞 그는 두 손을 꽉 쥐고 벽에 기대어 있었다. 뇌리 속엔 수없이 많은 장면이 지나갔다. 아미나와 처음 마주쳤던 날, 그녀의 미소,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1시간이 지나고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남편분 되시죠?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산모도 안정적이에요. 유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조용히 울었다. 병실로 옮겨진 아미나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그녀의 품 안에 작은 생명이 안겨 있었다. 유재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코, 오밀조밀한 입,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손가락. 그는 속삭였다. 안녕, 우리 아들. 너 정말 기적이다. 며칠 후
아이의 이름을 정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아미나는 조용히 말했다. 한쪽 이름은 당신이 지어줘요. 한국 이름. 그리고 다른 이름은 제가 줄게요. 우리 둘 다를 담아서. 유재석은 고민 끝에 지온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평화롭고 온화하다는 뜻이야.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서. 아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엘리야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아프리카 쪽 이름 중 하나예요. 믿음과 소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하여 아이의 이름은 지온 엘리야가 되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한결같은 사랑과 이해로 이어졌다. 유재석은 매일 새벽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산책을 하며 체조를 했다. 체력이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는 웃었다. 그래도 이게 사는 맛이지. 그러나 어느 날 작고 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냉장고 안에 넣어둔 약을 잊는 일이 잦아졌고 아미나가 부탁한 심부름을 깜빡한 채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됐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났다. 한 번은 아이의 예방접종 날짜를 하루 착각해 병원에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유재석은 멋쩍게 웃었지만 아미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한번 검진 받아보는 게 어때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노화. 그 단어는 익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졌던 것이었다. 그는 늘 건강했고 스스로를 잘 챙겨왔다. 하지만 이제 몸보다 먼저 마음이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듯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초기 단계의 경도인지 장애였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아직 일상생활엔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후 유재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미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변화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신이 날 위해 버텨줬던 것처럼 이젠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유재석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있더라도 내가 기억해주면 되겠지. 그들의 삶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더디고 조용하지만 그 변화 안에는 또 다른 배움과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유재석이 지온 엘리야라 부르는 아들은 어느덧 세도를 넘겼다.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고 아침이면 아빠 일어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유재석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빠가 늙어서 좀 느리긴 해도 마음만은 너보다 빠르단다. 그는 종종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안고 동네 산책길을 걸었다. 지호는 가끔씩 아프리카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고 그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인가 보네. 아니, 아버지래. 진짜 대단하시다. 그 시선은 여전히 낯설지만 이제 유재석은 그 말들에 주눅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아미나 역시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다시 시작했다. 아미나는 인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고 유재석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소규모 도서관 운영을 도왔다.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낭독 시간을 열며 그는 오랜만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꼈다. 한편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재석은 체력이 점점 따라주지 않는 자신을 자주 실감했다. 지온이 넘어져 올 때 이전처럼 재빠르게 달려가지 못했고 밤중에 열이나 응급실을 찾을 때는 손이 떨렸다.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그렇게 한탄할 때마다 아미나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 대신 당신은 다른 아버지들보다 더 많은 걸 아이에게 줄 수 있어요. 시간, 이야기, 인내, 그리고 진심. 그 말은 사실이었다. 유재석은 자신이 겪은 수십 년의 삶에서 배운 것을 고스란히 지온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매일 밤 그는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었고 자주 직접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옛날에 아주 용감한 할아버지와 눈이 반짝이는 소년이 살았단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유재석 자신과 지온의 이야기였고 아이는 들을 때마다 큰 눈을 반짝이며 그 다음은요? 를 반복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도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했던 사람들이 그가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고, 유 선생님. 손재주도 좋고 말도 참 부드럽고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주말이면 마을 회관에 모여 된장 담그는 법을 알려주거나 겨울철 보일러 점검도 도와주었다. 그가 단순히 외국인 아내를 둔 노인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아미나는 지역 여성단체와 연계해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갔다. 한국어 수업은 물론이고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교류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었다. 그녀의 언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분명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미나 씨,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요. 아이를 참 예쁘게 키우시네요. 남편분도 대단하시고. 그 무렵 유재석과 아미나는 또 하나의 선택을 했다. 작은 땅을 분양받아 공동 텃밭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역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와서 흙을 만지고 채소를 키우며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프로젝트에 지온도 함께했다. 작은 삽을 들고 아빠를 따라 흙을 파고 물을 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유재석은 그것이 아이에게 뿌리 내림을 가르쳐주는 일이라 믿었다. 지온아, 식물은 왜 뿌리를 내려야 할까? 바람 불어도 안 넘어지려고요. 맞아. 사람도 똑같단다. 어디서 살든, 내가 누구든, 너만의 뿌리를 내려야 해. 그 말은 단지 아이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사실 그것은 유재석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 아프리카 출신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둔 노인 아버지로서 그는 하루하루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외국인과의 결혼을 조심스러워했고 그들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점을 불편해했다. 가끔 지호는 친구들에게 왜 내 아빠는 머리카락이 하얘? 라는 질문을 듣기도 했다. 한 번은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온이 울먹이며 물었다. 아빠, 나는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그날 밤 유재석은 오랜만에 아내와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게 될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심과 편견을 만나게 될까? 아미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아이에게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니다를 보여주는 첫 번째 어른이에요. 그 말은 유재석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지온을 품에 안고 말했다. 넌 특별한 아이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는 너처럼 용감한 아이를 본 적이 없어. 지온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동자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유재석은 텃밭에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은 은은했고 바람은 서늘했다. 그리고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야 내가 여기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는 더 이상 떠돌지 않았다. 지온과 아미나 그리고 자신이 함께 뿌리내린 이 작은 마을에서 그는 늦게나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지온 엘리아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그는 또래 아이들보다 2가지 언어에 능숙했고 2가지 문화를 자연스럽게 오갔다. 학교에서는 밝고 예의 바른 아이로 동네에서는 농장일도 도우며 어른들과 친하게 지냈다. 지온이는 어디서나 잘 어울려요. 정말 인성 좋고 똑똑한 아이예요. 학교 선생님의 말에 유재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다. 아미나는 마을 교육센터의 디렉터로 활동하며 지역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은 점점 외부 후원도 받기 시작했고 한국의 NGO 단체와도 연결되어 교류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유재석은 아침 기상 후 어지러움을 느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며칠 연속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다.
아미나는 걱정된 눈빛으로 병원 검진을 예약했고 의사는 정기적인 관찰과 혈압, 뇌혈류 검사를 권했다. 당분간 무리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가족과 함께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미나는 조심스럽게 유재석에게 제안했다. 우리 한국에 한번 다녀올까요? 당신 고향도 보고 자녀분들도 만나고. 유재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에게 애틋하면서도 아린 단어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아이도 컸고 보여줄 수 있을 때 보여주는 게 맞지. 출국 준비는 쉽지 않았다. 여권 연장, 건강검진 서류, 항공권, 그리고 지온의 학교 일정 조율까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그는 오랜만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을 느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지온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빠, 여기서 눈이 온다고 했죠? 그래. 잘하면 눈사람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서울의 겨울은 생각보다 매서웠지만 지온은 마치 놀이공원에 온 아이처럼 신이 났다. 눈길을 밟으며 웃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처음 맛보며 감탄했다. 며칠 뒤 유재석은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딸 은진과 연락을 시도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겨 있었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은진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유재석 가족이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오랜만이에요, 아빠. 은진은 예전보다 더 단단한 얼굴이었다. 유재석은 먼저 입을 열었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겠지만 나 지금 행복하다. 은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정말 화가 났어요. 아빠가 변한 줄 알았고 아빠를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럴 만했지. 나도 그걸 잘 알았어.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아미나와 지온이 들어왔다. 유재석은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소개했다. 왜가? 내 손자야. 내 동생이지. 지온은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온이에요. 은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지온아, 만나서 반가워. 나는 너의 누나야. 그 순간 유재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긴 시간 어긋났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유재석은 오랜만에 고향 마을을 찾았다. 어린 시절 뛰놀던 들판, 어머니가 김장을 하던 마당, 아버지와 함께 만들던 울타리.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땅은 그대로였다. 지호는 눈이 쌓인 논을 보며 말했다. 아빠, 여기서 자랐어요? 응, 여기서 뛰고, 넘어지고, 울고 웃었지. 그날 밤, 유재석은 아미나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집 같고 너와 함께 지낸 그곳도 집 같아. 아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당신이 있는 곳이 집이에요. 어디든. 그 말에 유재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삶은 참 먼 길을 돌아왔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는 더 이상 외로움도, 눈치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의미만 남아있었다. 귀국을 앞두고 열린 작은 환송회 자리에서 유재석은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짧은 인사를 남겼다.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배웠고, 다시 아버지가 되었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두 번째 인생은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집은 어디입니까?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 위가 곧 우리 집입니다. 그 말에 몇몇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둔 공항에서 지호는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요? 유재석은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집이란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다. 아미나는 조용히 유재석의 어깨에 기대었고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에는 눈사람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유재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때는 동생이랑 같이 만들자.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